정약용의 제자가 어느 늦은 저녁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남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베풀수록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봅니다. 정약용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내가 베푼 것이 무엇이더냐? 제 시간, 제 돈,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은? 제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정약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게 돌아온 것이 있다. 허망함이다. 베풀미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베풀매 기준이 없었던 것이다. 200년이 지난 지금 이 물음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 밥상을 차렸습니다. 모임에서 늘 먼저 지갑을 열었습니다. 부탁받으면 싫어도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왜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없을까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잘해줄수록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한 번 거절하면 그동안 베푼 건 사라지고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산 게 바보짓이었나? 그냥 나도 이기적으로 살걸. 이런 후회가 새벽에 문득 밀려온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무턱대고 베풀지 않습니다. 베풀지 않는 게 아니라 베풀매 기준이 있는 겁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 것인지 스스로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바로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 선이 없으면 베풀면 희생이 되고 희생은 원망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베풀미 왜 무시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베풀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지 정약용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눈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인간 관계에서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곳, 현자의 통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정약용의 삶의 지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이유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성당에서는 레지오 모임이 열립니다.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기도하고 봉사 일정을 나눕니다. 그중 한 분, 올해 68이 된 조명옥 씨가 있습니다. 조명옥 씨는 레지오 활동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당 행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나와 의자를 펴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정리합니다. 회원 중 누가 아프면 직접 국을 끓여 병문안을 갑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부조금도 남들보다 조금 더 냅니다. 새벽 미사 준비, 성가대 간식, 바자회 뒤치다거리까지 손이 가는 일은 전부 조명옥 씨 몫이었습니다. 모두가 조명옥 씨를 헌신적인 분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달 레지오 단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조명옥 씨는 당연히 자신이 될 줄 알았습니다. 18년을 그렇게 헌신했으니까요. 밤잠 설쳐가며 행사 준비하고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며 무거운 짐 날랐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단장은 가입한 지 3년밖에 안 된 다른 회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명옥 씨는 늘 일하느라 바쁘시잖아요. 단장까지 맡으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투표 후 누군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조명옥 씨는 웃으며 그래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문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뭘 한 걸까? 내가 한 건 봉사가 아니라 허드레실이었던 건가? 나는 리더가 아니라 일꾼이었던 건가?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모임에서 가장 열심히 했는데 정작 중요한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저. 가족 중에 가장 많이 챙겼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했던 저.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현상에 이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잉 정당화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대가 없이 계속 무언가를 해주면 그것을 그 사람의 당연한 역할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고마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나중엔 이거 왜 아직 안 됐어요? 라고 묻습니다. 베풀미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해준 건 기억 못합니다. 안 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그 사람 요즘 왜 저래? 달라졌어.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18년 헌신은 한순간에 증발하고 한 번의 거절만 남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남을 돕는 빈도와 승진 가능성의 관계를 조사한 겁니다. 3년간 500명 이상의 직장인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상식과 달랐습니다. 무조건 많이 돕는 사람은 오히려 승진에서 밀렸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라고는 했지만 유능한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도움을 주되 자신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베풀매 양이 아니라 베풀매 방식이 존중을 결정한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풀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아무 데나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질척거리고 뿌리가 썩습니다. 물을 줄 때는 어디에 얼마만큼 줄지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꽃이 핍니다. 사람 사이의 베풀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예라고 불렀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즉 기준입니다.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은 인이 아니라 무분별입니다. 베풀 대상을 가릴 줄 알아야 진짜 베풀미 됩니다. 정약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풀되 갚음을 바라지 말라. 그러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은 베풀면 스스로를 낮추는 길이다.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베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존중과 무시를 가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한 끗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그래도 좋은 일 했으니 됐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늘이 알아주겠지 하며 참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더 많은 요구입니다. 이번에도 해주겠지.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이렇게 당연해지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쌓은 것은 신뢰가 아니라 만만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부탁을 해올 때 바로 네라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속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에게 베풀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은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있는가?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3초면 됩니다. 그 3초가 당신의 베풀매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생각해보고 답할게요. 이 한마디입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유예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변합니다. 아, 이 사람은 아무 때나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부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겠구나.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존중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낯설 겁니다. 평생 바로 네라고 해왔으니까요. 그게 착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처음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해보십시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 불편함이 지나면 훨씬 가벼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였구나. 둘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의 함정. 형은 착하니까 이해해줘. 이 한마디를 평생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71살,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상호 씨입니다. 박상호 씨는 사남매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22살부터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막내 여동생 대학 등록금도 냈고 셋째 남동생 사업 실패했을 때 빚도 대신 갚아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형네 집에 모였습니다. 밥값, 숙박비, 용돈까지 전부 형 몫이었습니다. 아내가 불만을 토해도
박상호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조금만 참아.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에 일이 터졌습니다. 박상호 씨가 전립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70대에 받는 수술이라 걱정이 됐습니다. 수술 날짜가 추석 연휴와 겹쳤습니다. 박상호 씨는 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미안한데 내가 수술이 있어서 명절 모임은 다른 데서 하면 안 되겠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 형, 그래도 명절인데 애들이 다 형네 집을 기대하고 있어. 수술은 연휴 끝나고 받으면 안 돼? 박상호 씨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내가 한 게 뭐지? 나는 형이 아니라 호텔이었던 건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착한 사람이 더 상처를 받을까요?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든 모임이든 한번 특정 역할을 맡으면 그것이 고정됩니다. 처음엔 자발적이었던 것이 나중엔 의무가 됩니다. 형이 원래 그렇게 해왔잖아. 엄마가 늘 그랬잖아. 이 말 속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 변하지 마라. 내 희생은 당연한 거다. 시카고 대학의 가족사회학 연구팀이 10년간 200가구를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희생자 역할을 맡은 구성원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조사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가족 내 발언권이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희생을 멈췄을 때 가장 거센 비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저래? 변했어. 50년 희생은 사라지고 한 번의 거부만 기억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의 함정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은 사실 칭찬이 아닙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용하기 편한 사람, 거절 안 하는 사람, 내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포장지 안에 착취가 숨어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공자는 향원덕 지적이 하라 했습니다. 마을에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 불리는 자, 그가 덕의 도적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은 사실 아무에게도 진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 없이 베푸는 것은 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정약용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남에게 좋은 소리 듣기를 탐하는 자는 결국 제 살을 깎아 남의 배를 채우는 격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과 올바른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은 남의 기준에 맞춥니다. 올바른 사람은 자기 기준을 세웁니다. 좋은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키려 합니다. 올바른 사람은 마땅한 사람에게만 베풉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박상호 씨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50년 전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박상호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올해 명절은 내가 수술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다음 모임 장소는 셋째가 정해줘. 이렇게 말하면 달라집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리고 역할을 나눕니다. 핵심은 미안하다는 말을 빼는 겁니다. 아프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음에 가족이나 모임에서 당연하게 역할을 떠넘길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5초만 멈추십시오. 둘째, 속으로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셋째, 대답할 때 미안한데를 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번엔 내가 힘들 것 같아. 넷째, 대안을 제시하되 내가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이 맡아주시면 좋겠어. 다섯째, 상대방이 불만을 표해도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번엔 어려워. 이 한마디로 끝내십시오. 처음엔 죄책감이 들 겁니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죄책감은 진짜 죄가 아닙니다. 남들이 당신에게 심어놓은 가짜 의무감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하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나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존중받습니다. 셋째, 거절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왜 우리는 거절을 못할까요? 싫어요 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머리로는 압니다. 다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것.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앞에 서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네, 알겠어요?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왜 또 그랬을까? 이번엔 거절하려고 했는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올해 65, 부산에 사는 최정희 씨입니다. 최정희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를 7년째 맡고 있습니다. 처음엔 1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날 때마다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정희가 제일 꼼꼼하잖아. 너 아니면 누가 해. 그렇게 7년이 됐습니다. 총무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회비 걷어서 정리하고, 모임 장소 예약하고, 경조사 연락 돌리고, 단체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누가 불참하면 이유를 물어야 하고, 누가 회비를 안 내면 조심스럽게 독촉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모임에 와서 웃고 떠들다 가지만 최정희 씨는 모임 전날부터 신경이 곤두섭니다. 잠을 설칩니다. 작년 연말 모임 때 일입니다. 최정희 씨가 한 달 전부터 식당을 알아보고 메뉴를 고르고 참석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당일날 식당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년엔 다른 데로 하자. 여기 반찬이 좀 별로다. 최정희 씨는 웃으며 그래, 알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발품 팔아서 정한 건데 고맙다는 말은 없고 불만만 남기고 가는구나. 그날 밤 남편에게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나 이제 총무 그만두고 싶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만두면 되지. 왜 못해? 최정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할까?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될 텐데. 왜 그 말이 안 나올까? 그 이유를 자신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부터 칭찬받기 위해 착하게 행동하던 습관이 평생 굳어진 겁니다. 말 잘 듣는 아이가 착한 아이야.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게 예쁜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느낍니다.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듀크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500명의 성인에게 부탁을 거절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0% 이상이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실제로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 중 대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는데 거절당하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겁니다. 상대방은 생각보다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거절하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신이라 했습니다. 신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네라고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네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중하게 네와 아니요를 구분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 사람의 네는 무겁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가벼운 자는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다.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자만이 그렇다라는 말에 무게를 싣는다. 모든 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방종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착함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정희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총무를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나 그만둘게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 보십시오. 첫째,
미리 예고하십시오. 다음 모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분이 총무를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 상대방이 해결책을 찾아옵니다. 그거야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유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되 내가 정하지는 마십시오. 다음 총무는 추천받아서 정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넷째,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7년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다섯째, 누군가 그래도 너밖에 없어라고 하면 미소만 지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른 분이 하시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잘 하실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십시오.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 한 번이 다음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의 베풀미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받기만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사람과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처음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엔 더 좋아 보입니다.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호감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기꺼이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때는 이미 많이 퍼준 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올해 69, 대전에 사는 윤재순 씨입니다. 윤재순 씨는 5년 전부터 동네 등산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20명 정도가 모여 계룡산 자락을 오릅니다. 은퇴 후 무료했던 시간이 등산회 덕분에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재순 씨와 특히 가까워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가입한 정말순 씨입니다. 정말순 씨는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언니,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요. 언니 덕분에 등산이 재밌어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윤재순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친구를 만나다니 동생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후 식사 자리에서 밥값을 내는 건 늘 윤재순 씨 몫이었습니다. 정말순 씨가 무릎이 안 좋다고 하면 좋다는 영양제를 사다 줬습니다. 딸이 유학 간다고 하면 용돈 보태라고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정말순 씨는 늘 언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윤재순 씨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순 씨가 자신에게 뭔가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밥을 사준 적도, 선물을 준 적도, 심지어 커피 한 잔 산 적도 없습니다. 항상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윤재순 씨가 작년에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한 달 넘게 등산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정말순 씨에게서 연락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부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등산회에 복귀한 날, 정말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윤재순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픈지도 몰랐구나. 아니, 관심이 없었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뭐였을까? ATM, 기계 같은 존재였던 건가?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테이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엔 호감형입니다. 관계 초기에 집중적으로 친밀감을 쌓습니다. 둘째, 칭찬을 잘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좋아지는 말을 정확히 합니다. 셋째,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건성으로 듣습니다. 넷째,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그 외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이런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따르면
테이커는 관계를 비용 대비 효과로 계산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뭘 얻을 수 있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이득인가?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으면 떠납니다. 더 줄 게 없는 사람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의의 개념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의는 마땅함입니다. 관계에도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한쪽으로만 흐르면 고이고 고인 물은 썩는다. 사람 사이도 이와 같으니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는 반드시 병이 든다. 흐름이 막힌 곳에 정을 쏟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테이커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부탁을 해보십시오.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해보십시오. 테이커는 작은 것도 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진짜 관계는 작은 것부터 주고받습니다. 둘째,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아프다고 말해보십시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과 대충 넘기는 사람은 확연히 다릅니다. 테이커는 남의 힘든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려 합니다. 셋째, 먼저 연락하는 빈도를 보십시오.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상대방은 필요할 때만 연락해온다면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베풀매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다음에 테이커가 뭔가를 요청하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 한마디입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짧게 거절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십시오. 진짜 관계라면 이해합니다. 테이커라면 불만을 드러내거나 연락이 뜸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답이 나옵니다. 테이커가 떠나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윤재순 씨는 그 후로 정말순 씨에게 예전처럼 베풀지 않습니다. 밥값을 각자 내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순 씨가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연락이 줄었습니다. 윤재순 씨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등산에는 여전히 다닙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분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짜 주고받는 관계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베푸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베풀물 귀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일방적인 베풀 및 관계를 망치는 순간 왜 어떤 베풀문 고마움 대신 불편함을 낳을까요?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잘해줬는데 오히려 피합니다. 더 가까워지려고 한 건데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이렇게 될까요? 충북 음성에서 귀농한 지 6년째인 임복순 씨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올해 67입니다. 임복순 씨는 서울에서 30년간 은행에 다니다 은퇴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귀농을 결심하고 음성으로 내려왔습니다. 시골 생활이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도 몰랐고 동네 분위기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든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자. 임복순 씨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좋은 물건들을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백화점 과자 세트, 수입 커피, 좋은 수건. 이웃집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용돈도 드렸습니다. 명절에는 떡을 한 아름씩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임복순 씨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골목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예전엔 말을 걸어오던 분들이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마을 부녀회, 모임에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임복순 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잘해줬는데 왜 이러지?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넌지시 말해줬습니다. 복순 씨, 너무 그러지 마. 우리가 부담스러워. 임복순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부담스럽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기만 하고 돌려줄 게 없었던 겁니다. 받을 때마다 빚지는 기분이었던 겁니다. 그 빚이 쌓이니까 피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심리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심리적 부채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갚을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피하느냐고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날 때마다 빚쟁이를 만나는 기분인 겁니다. 코넬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관계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그룹은 관계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심지어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졌습니다. 반면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은 그룹은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베풀매의 크기가 아니라 주고받음의 균형에서 온다. 이것이 일방적 베풀매 역설입니다. 많이 줄수록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대방이 갚을 수 없을 만큼 주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베푸는 사람은 은인이 되고 받는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은인과 채무자 사이에 진짜 우정은 없습니다. 불균형한 관계는 언젠가 깨집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예의 문제로 봤습니다. 예는 단순히 예절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의 형식입니다. 예에는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내가 절하면 상대도 절합니다. 내가 선물하면 상대도 답례합니다. 이 균형이 관계를 유지합니다. 한쪽만 주면 예가 무너집니다. 예가 무너지면 존중도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연못의 물을 계속 채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넘친다. 넘친 물은 둑을 허문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받기만 하면 견디지 못한다. 상대방이 돌려줄 틈을 주어라. 그래야 물이 흐르고 관계가 산다. 베풀매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갚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그 여백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임복순 씨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마을 할머니가 텃밭에서 딴 상추를 내밀면 사양하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런 건 괜찮아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하고 받아야 합니다. 받아줘야 상대방도 편합니다. 둘째, 내가 주는 것의 크기를 낮춰야 합니다. 백화점 과자 세트 대신 직접 만든 반찬 하나, 수입 커피 대신 같이 마시는 봉지 커피 한 잔, 상대방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크기로 맞춰야 합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할머니, 저 고추 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 김장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관계가 균형을 찾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상대방은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승이 됩니다. 그래야 대등해집니다. 넷째,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할머니 덕분에 농사 요령을 알았어요. 어르신 덕분에 마을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건만 주고받음이 아닙니다. 인정과 감사도 주고받음입니다. 다섯째, 천천히 다가가십시오. 관계는 급하게 쌓을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면 부담이 됩니다. 조금씩, 오래, 천천히,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임복순 씨는 그 후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선물 대신 마을 일손을 도왔습니다. 농번기에 고추 따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대신 농사 요령을 물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가르쳐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순 씨, 열심히 하네. 우리 마을 사람 다 됐어. 이런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겁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균형에서 옵니다.
내가 많이 준다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좋은 관계입니다. 베풀고 싶다면 상대방도 베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진짜 배려입니다. 여섯째, 베푼 뒤에 숨은 진짜 욕구.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베풀고 싶어 할까요? 정말 순수한 마음일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일까요? 솔직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베푼 뒤에는 우리도 모르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건강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66세 한영자 씨는 10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한영자 씨는 동대표를 3번이나 했고 반상회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영자 씨는 참 부지런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영자 씨에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사를 오면 반드시 먼저 인사를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갑니다. 나물 서너 가지, 김치, 젓갈까지 정성껏 싸서 갑니다. 받는 사람들은 처음엔 감동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걸 다. 한영자 씨는 뿌듯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영자 씨는 그 인사를 간 뒤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마워하고 있을까? 다음에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할까? 마냥 무심하게 지나가면 어쩌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상대방 표정을 살폈습니다. 인사를 먼저 안 하면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일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에게 반찬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 부부가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한영자 씨는 그날 밤잠을 설쳤습니다. 반찬이 입에 안 맞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쌀쌀 맞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경 쓰여? 한영자 씨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껏 해줬는데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뭘 바라고 그렇게 해준 거야? 한영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뭘 바라고? 아무것도 안 바랐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거야. 그렇게 대답하려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바랐을까? 솔직히 생각해보니 바란 게 있었습니다. 고마워하는 표정, 따뜻한 인사, 영자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라는 말. 그것을 바랐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정 욕구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베풀매 동기가 될 때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베풀면 베풀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당신은 이만큼 인정해줘야 해. 이런 무언의 계약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600명의 성인에게 당신이 베푸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그냥 좋아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심층 면접을 하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0% 이상이 베푼 뒤에 인정, 감사, 호감, 소속감 등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순수한 이타심은 생각보다 드물다. 대부분의 베풀매는 심리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숨어 있다.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내가 왜 베푸는지 모르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상처받습니다.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베풀문 오염된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으로 구분했습니다. 위기지학은 자기 수양을 위한 공부입니다. 위인지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입니다.
베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베풀음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가짜 베풀음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그것은 장사다. 대가를 바라는 장사에는 진심이 없다. 진심 없는 베풀문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피곤하게 만든다. 그러면 한영자 씨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베풀음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베풀음의 동기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것을 해주고 싶은가? 진심으로 상대방이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건지,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알면 기대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이것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상대방이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아도 덜 상처받습니다. 아, 원래 이건 내 욕구 충족을 위한 거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베풀고 나서 확인하지 마십시오. 반찬을 주고 나서 상대방 반응을 살피지 마십시오. 확인하는 순간 베풀문 거래가 됩니다. 주었으면 잊으십시오. 진짜 선물은 주고 나서 손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셋째, 작게 베푸십시오. 크게 베풀수록 기대도 커집니다. 반찬 4-5가지 대신 김치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기대가 작으면 실망도 작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작은 베풀미 더 오래갑니다. 넷째, 고마움이 돌아오면 기쁘게 받되 안 돌아와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고마움이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아. 이 말을 베풀기 전에 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한영자 씨는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이웃에게 친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찬을 서너 가지씩 싸가지 않습니다. 마주치면 먼저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좋으려고 인사하는 거지 상대방 반응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진짜 베풀문 주고 나서 홀가분한 겁니다. 주고 나서 신경 쓰인다면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에는 수익을 기대합니다. 수익이 없으면 손해봤다고 느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베풀되 잊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일곱째, 기준을 세우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베풀미 왜 무시로 돌아오는지 살펴봤습니다. 잘해줄수록 만만해지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함정이 되고 거절하지 못하면 이용당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빼앗기고 일방적으로 주면 관계가 망가지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베풀물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베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면 달라집니다. 기준이 있는 베풀문 존중을 낳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분이 계십니다. 올해 73, 전북 전주에 사는 강복래 씨입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10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강복래 씨는 퇴직 후 전직 교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복래 씨의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모임 장소 예약, 연락 돌리기, 회비 정산, 늘 강복래 씨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기꺼이 했습니다. 내가 제일 시간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3년쯤 지나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불참 연락을 받을 때였습니다. 모임 전날이 되면 전화가 옵니다. 복래야, 나 내일 못 가. 무릎이 안 좋아서. 언니, 미안해. 손주가 와서. 변명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는 겁니다.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복래 씨에게도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모임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강복래 씨는 모임 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모임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남편이 아파서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럼 오늘 모임 어떻게 해? 장소 예약은? 강복래 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응급실에 있는데 걱정하는 말은 없고 모임 장소부터 묻는 겁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뭐였을까? 친구가 아니라 총무였던 건가?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던 건가? 그날 이후 강복래 씨는 결심했습니다.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강복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총무는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은 어색해했습니다. 복래가 제일 잘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강복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는 다른 분들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총무는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무를 내려놓은 뒤 오히려 모임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엔 모임 전날부터 신경이 곤두섰는데 이제는 가볍게 참석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대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복래야, 이것 좀 해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언니, 오늘 좀 쉬세요라고 합니다. 여기에 심리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경계 설정입니다. 경계란 나와 남 사이의 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경계가 있으면 멈춥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운 사람을 존중합니다. UCLA 의과대학의 정신건강연구팀이 10년간 1200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경계를 명확히 설정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경계가 명확한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계는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예의 본질로 봤습니다. 예는 형식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의 선입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 남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이 선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선이 없으면 혼란이 옵니다. 누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선이 있으면 각자의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존중이 가능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타리 없는 밭에는 짐승이 들어와 곡식을 짓밟는다. 마음에도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울타리는 막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지킬 줄 아는 자만이 베풀 자격이 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차갑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의 베풀면 다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니까 귀합니다. 귀한 것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존중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종이에 써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모임 장소 예약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번 하는 건 힘들다. 부탁은 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당일 부탁은 어렵다.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적으면 명확해집니다. 둘째, 기준을 미리 말해두십시오. 상황이 생기고 나서 말하면 갈등이 됩니다. 미리 말해두면 규칙이 됩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 한마디를 평소에 해두십시오. 셋째, 기준을 어기는 요청이 오면 바로 거절하십시오. 망설이면 흔들립니다. 미안해. 그건 내 선을 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할수록 틈이 생깁니다. 넷째, 상대방이 불만을 표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갑자기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변화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그 저항을 견디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다섯째, 기준을 지켰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잘했다. 나를 지켰다.
이 말을 속으로 해주십시오. 기준을 세우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용기를 스스로 인정해 주십시오. 강복래 씨는 그 후로 모임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됐습니다. 일을 덜 하니까 덜 지칩니다. 덜 지치니까 사람들을 더 반갑게 맞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모임이 의무였는데 이제는 진짜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강복래 씨를 더 존중합니다. 함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언니, 혹시 시간 되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은 벽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문이 있어야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문이 없으면 집이 아니라 광장입니다. 광장에서는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을 당신이 정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베풀매 시작입니다. 8째, 먼저 나에게 베풀어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다. 엄마는 뭐가 좋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일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정순 씨입니다. 지난 설 명절,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2, 딸 1, 며느리 2, 사위 1, 손주 5, 15명이 넘는 대가족이 김정순 씨 집에 모였습니다. 3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전 부치고, 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저녁,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백화점 갈래? 엄마 옷 사드릴게. 엄마는 뭐가 좋아? 김정순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가 좋아? 내가 뭘 좋아하지? 50년 동안 남편 좋아하는 것,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챙겼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엄마는 아무거나 좋아.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거나 좋은 걸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더니 나 자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도 제대로 베풀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비가 있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진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20년간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기 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타인에게 더 친절했습니다. 반면 자기 자비가 낮은 사람들은 베풀면서도 지쳤습니다. 원망이 쌓였습니다. 결국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의 베풀음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언젠가 바닥난다.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본인 것을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돕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수신이라 했습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먼저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집안을 가지런히 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나를 먼저 가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물이 마르면 물을 길어줄 수 없다. 내 안에 물이 차 있어야 남에게 퍼줄 수 있다. 스스로를 채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다. 남을 돕기 위한 준비다. 김정순 씨는 그 명절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앉아서 천천히 마시는 시간. 예전엔 서서 마셨습니다. 이제는 창밖을 보며 15분. 이 15분이 자기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맡기려 할 때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며느리가 더 존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명절에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음식 시켜 먹자. 엄마, 쉬어.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딱 15분. 나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엄마 15분만 쉴게. 이 한마디를 연습하십시오. 둘째, 나는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어릴 때 좋아했던 것, 결혼 전에 즐겼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셋째, 몸이 힘들면 쉬십시오. 허리가 아프면 앉으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넷째,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잘하고 있어. 충분해. 거울을 보며 해보십시오. 다섯째, 남에게 하는 만큼 나에게도 해주십시오. 가족 건강검진은 챙기면서 내 검진은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채우십시오. 그래야 남에게 줄 것이 생깁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도 배불리 먹일 수 없습니다. 아홉째, 말 한마디 바꾸면 대우가 달라진다. 같은 말인데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거절인데 어떤 사람은 미움받고 어떤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내용이 아닙니다. 방식입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문화센터에서는 시니어 서예반이 열립니다. 15명 정도가 모여 붓글씨를 배웁니다. 그 중에 두 분이 계십니다. 올해 66인 나경자 씨와 68인 황말순 씨입니다. 둘 다 가입한 지 2년쯤 됐습니다. 얼마 전 서예반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전시회에 반원들 작품을 출품하기로 한 겁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번에 작품 준비하실 분? 나경자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손목이 안 좋아서요. 이번엔 빠질게요. 선생님과 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몸 관리 잘 하셔야죠. 분위기가 부드러웠습니다. 황말순 씨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손주 돌봄 때문에 작품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황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못해요. 손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주 핑계는 또 나왔네. 황말순 씨는 듣지 못했지만 표정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거절입니다. 둘 다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나경자 씨는 이해받았고 황말순 씨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기에 언어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회언어학에서는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틀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나경자 씨는 손목이 안 좋다며 신체적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빠질게요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황말순 씨는 손주 때문에라며 외부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죽겠어요라며 감정을 실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지요? 나경자 씨의 말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황말순 씨의 말에는 불평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싫어합니다. 거절은 받아들여도 거절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스탠퍼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거절 메시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요. 정말 힘들어요. 두 번째 방식은 이번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거절한 사람이 호감도가 30%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부탁받을 확률도 높았습니다.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거절의 내용보다 거절의 어조가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언어의 절제라 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군자는 말이 적되 무게가 있습니다. 소인은 말이 많되 가볍습니다.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구차해집니다. 짧게 말할수록 품위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짧으면 힘이 생기고 말이 길면 힘이 빠진다. 거절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한마디로 끊을 수 있는 것을 10마디로 늘어놓는 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황말순 씨는 어떻게 말했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달랐을 겁니다. 이번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전시 때 함께 할게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유를 길게 대지 않습니다. 손주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빼고 핵심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함께 하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거절하지만 관계는 유지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짧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담합니다. 이것이 품위입니다. 반대로 무시당하는 말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깁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가 들어갑니다. 상대방 탓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피곤해합니다. 아,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이해받으려고 설명을 더합니다. 그런데 역효과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구차해 보입니다. 진심이 의심받습니다. 저 사람 핑계대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거절할 때 이유를 한 문장으로 줄이십시오. 제가 시간이 안 돼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시간이 안 되는지, 뭐가 어려운지 설명하지 마십시오. 둘째, 진짜, 정말, 너무를 빼십시오. 진짜 힘들어요를 힘들 것 같아요로 바꾸십시오. 너무 바빠서를 시간이 안 돼서로 바꾸십시오. 강조 부사가 많을수록 말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불평을 제거하십시오. 힘들어 죽겠어요를 빼십시오. 거절만 하십시오. 거절의 감정을 얹지 마십시오. 넷째, 상대방 탓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너무 많이 시켜서라고 하면 공격이 됩니다. 제가 여건이 안 돼서라고 하면 설명이 됩니다. 주어를 바꾸십시오. 너가 아니라 나로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미래를 열어두십시오. 다음엔 함께 할게요. 다른 때 제가 도울게요. 이 한마디를 붙이십시오. 거절하지만 관계는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줍니다.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머릿속으로 먼저 말을 다듬어 보십시오. 길게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십시오. 짧게, 담담하게, 품위 있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황말순 씨는 그 후로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입에서 자동으로 진짜, 너무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줄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반 분위기가 편해졌습니다. 예전엔 황말순 씨가 말하면 표정이 굳어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내용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같은 거절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시가 되기도 하고 존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말을 다듬어 보십시오. 짧게, 담담하게, 품위 있게. 그것이 존중받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열째, 존중받는 사람은 이렇게 베푼다. 지금까지 9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이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의 함정, 거절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받기만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 일방적 베풀미 관계를 망치는 순간, 베풀 뒤에 숨은 욕구, 기준을 세우는 힘, 먼저 나에게 베푸는 것, 말 한마디의 차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을 보시면 존중받는 베풀미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올해 74, 광주에 사는 서명희 씨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40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회원이 200명이 넘는 큰 모임입니다. 서명희 씨는 이 동창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명희 씨가 특별히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총무도 아니고 회장도 아닙니다. 회비를 더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서명희 씨를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명희 언니가 오면 모임이 달라져. 저 언니한테 배울 게 많아.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작년 가을 동창회 모임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동창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누군가 힘내라고 했고, 누군가 좋은 병원 있으면 소개해 줄게라고 했습니다. 서명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동창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울던 동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서명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둘이 차 한잔하자. 이야기 천천히 들을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동창은 두고두고 서명희 씨를 고마워합니다. 그날 명희 언니가 손잡아줬을 때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서명희 씨의 베풀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요청받지 않으면 나서지 않습니다. 남들이 곤란할 때 먼저 내가 해줄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청하면 그때 돕습니다. 요청받지 않은 도움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결책 대신 존재를 줍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돼. 같은 조언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줍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진짜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임을 압니다. 셋째, 작게 베풉니다. 큰 선물, 큰 호의보다 작은 관심을 줍니다. 안부 문자 한 통,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같이 걷는 산책 한 번, 상대방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넷째, 베풀고 나서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거 해줬잖아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준 건 주는 순간 끝납니다. 기억해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거절할 줄 압니다. 서명희 씨도 못할 때는 이번엔 내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거절해도 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거절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적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모두에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친절한 것입니다. 무차별적 친절은 가치가 없습니다. 선택적 친절은 귀합니다. 그래서 존중받습니다. 예일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했습니다. 15년간 다양한 집단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을 인터뷰한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은 베풀매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대신 베풀매 질이 달랐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필요로 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베풀매 조건이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베푸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시중이라 했습니다.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도 때가 맞으면 약이 되고 때가 틀리면 독이 됩니다. 베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주면 은혜가 됩니다. 필요 없을 때 주면 부담이 됩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아무 때나 뿌리지 않는다. 때를 기다린다. 물도 아무 때나 주지 않는다. 목마를 때 준다. 사람 사이의 베품도 이와 같으니 때를 모르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낭비다. 진정한 베풀은 상대가 필요로 할 때 건네는 한 그릇의 물과 같다. 이것이 존중받는 베풀입니다.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제때 주는 겁니다. 크게 주는 게 아닙니다. 맞게 주는 겁니다. 서명희 씨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서명희 씨도 젊을 때는 남들처럼 무조건 베풀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많이 일했고, 가장 많이 냈고, 가장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그 일 이후로 서명희 씨는 달라졌습니다. 베풀을 멈춘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운 겁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베풀 것인지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역설적으로 더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니까 서명희 씨의 베풀미 귀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베풀기 전에 3초만 멈추십시오. 이 사람에게 지금 이것을 주는 게 맞는가?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둘째, 요청받지 않은 호의는 줄이십시오. 상대방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주면 짐이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상대방이 손을 내밀면 그때 잡아주십시오. 셋째, 작게 베푸십시오.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오래 갑니다.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크기로 맞추십시오. 넷째, 주고 나서 잊으십시오. 기억해달라고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준 순간 그것은 상대방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못 줄 때는 분명히 말하십시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이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귀하게 만듭니다. 베풀문 물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지만 아무 데나 쏟으면 재앙이 됩니다. 때와 곳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당신의 베풀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마십시오. 제대로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존중받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베풀미 왜 무시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베풀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준입니다. 아무에게나 베풀지 마십시오.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 것인지 스스로 정하십시오. 그 기준이 당신의 베풀물 귀하게 만들고 당신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아무 데나 고이지 않는다. 갈 곳을 아는 물만이 바다에 이른다. 사람의 베풀도 이와 같으니 줄 곳을 아는 자만이 참된 은혜를 베푼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모임을 위해 당신의 시간과 마음과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서운하셨을 겁니다. 억울하셨을 겁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지셔도 됩니다. 나를 먼저 채우셔도 됩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기준을 세우셔도 됩니다. 그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나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존중받습니다. 남은 날들은 조금 더 편안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베풀미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우리의 눈이 밝아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팍팍하고 답답한 현실에 따뜻하지만 명쾌한 해답을 건네는 현자의 통합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평안하시길 빕니다.